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방위산업의 잠재력. 2. 세계 2위 국가의 제안. 3. 한국 무기의 위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국방 제품은 전투기, 전함, 미사일 및 기타 군사 장비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 장비 및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이 6%에 이어 한국이 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한화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6회의 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한화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 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한화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화의 무기는 바로 천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한화와 LIGNX1,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 스나이퍼즈를 줄여 테이퍼즈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천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천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화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에서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 옥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한화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의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뒤부터 한화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한화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피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 평택 시민으로 계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은 2003에서 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보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한화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 한화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퓰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 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퓰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한화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한화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케이그디니어의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 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 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시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진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 환상 말입니다. 이 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얻어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문자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혐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협력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산업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에 M777곡 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체를 말 수 없는 고고도 비핵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제노아레이디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제노아레이디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 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 6천 km에 달하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산업의 혁신에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낙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 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 활용, 과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기라며 한화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 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 로봇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그만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 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이나 우주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원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 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용위성 중 8기 중 총 6기가 위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닷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단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 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인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월 25일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II 제3사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톤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LCAC 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2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 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에 고속 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 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 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 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 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미프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이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1, 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이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 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 상륙정 LSFII 제3, 4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시프 패스트 SFAI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AI는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LSFAI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 상륙정 LSFAI 내리고 이후 고속 상륙정 LSFAI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AI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AI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 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함 뉴킬러 비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궁, 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궁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 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 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